사진 뒷면에 집 주소, 회사, 골프장, 단골 식당 같은 데 다 적어놨으니 뒤를 좀 캐줘요.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증거를 못 잡아서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네. 불륜을 잡고 소송으로 가야 제대로 한몫을 받을 수가 있거든. 아, 남편분의 불륜 증거를 잡아오라는 겁니까? 맞아요. 아주 철두철미한 놈이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분명 바람은 피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인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낼 생각이라 이혼 안 하고 몇 년을 버텼죠.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어쨌든 성금으로 100만원 드릴 테니까 증거 가져오면 500만원을 더 드리죠. 500만원이요? 큰돈이라 좋긴 한데 흥신소에서도 못 잡은 걸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저씨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당장 잘 것이 없어지게 생겼으니 알아서 잘해봐요. 네, 목숨 걸고 꼭 불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저에게 100만원을 주었고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소형차를 렌트했습니다. 500만원이면 1년 이상을 잘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무조건 성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주인 남편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리다 발견해서 뒤를 쫓아갔는데 동성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골프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주인이 준 돈으로 골프장 입장에 감시하는데 건전하게 골프만 치다가 헬스장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저는 헬스장은 굳이 들어가지 않고 건물 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헬스장에서 나온 주인 남편은 차를 타고 집으로 떠났답니다. 며칠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의 동선은 바뀌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기는커녕 바른 생활 사나이에 가까웠습니다. 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서 증거를 못 잡았는지 쉽게 납득이 갔죠. 고시원 주인이 의부증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때마다 고시원 주인의 쯧쯧거리는 무시의 말을 들어야 했고 빨리 증거를 잡지 못하면 고시원에서 쫓겨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잠잘 곳이 절실했던 저는 없는 증거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이튿날 주인 남편보다 먼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나가서 뭔가 있으려나 하고 기웃거렸죠. 회사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차 안에서만 오만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가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전처였기 때문이죠. 저와 이혼하고 새로 입사한 회사가 여기였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잠복하고 기다리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남편의 회사 직원은 15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제 전처와 사장인 고시원 남편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고시원 주인 남편인 사장과 전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그제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쫓는 남자의 바람 상대가 전처라는 걸 말이죠. 그 사실이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이젠 저와 상관없는 여자여서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람 현장을 잡으려면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회사 사람들 모두가 돌아오고 사장과 전처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기 물을 배달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백운 시럽에 배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됐네요. 이거 저 주세요. 제가 올라가는 김에 가져가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세요. 정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구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사장과 전처가 있는 회사 문 앞에서 초인종을 울렸고 배달원이라는 말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물통을 갈아야 할 정수기가 사장실 정수기라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수월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고시원 주인인 사장은 물통을 가는 저에게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전화통화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수기 물통을 갈고 소형 카메라를 어디다 둘까 눈치를 보다가 볼펜 여러 자루가 꽂혀있는 컵처럼 생긴 볼펜 꽂이에 슬쩍 넣었답니다. 대충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만 걸리면 되는데 다시 회사 안으로, 그것도 사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어떻게 수거해 올지 떠올려봤는데 도통 머리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절반까지 왔으니 오늘은 푹 자고 다음에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 3일 사장의 회사 앞에서 잠복했는데 역시나 전처와 늦게 점심 먹으러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소형 카메라에 뭔가가 찍혔을 확률이 높을 거라 판단했죠. 저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 다시 사장실에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다가 고시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퀵 하나 보내시죠. 퀵이요? 무슨 퀵이요? 남편분에게 아무거나 퀵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퀵 서비스 직원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야 해서요. 그 말에 주인은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설마 바람난 년이 회사 내에 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책이나 한 권 넣어서 줄게요. 그런데 아저씨 꽤 능력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 안까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던데. 사장님 말씀대로 제 상황이 엄청 절실하잖아요. 못할 게 없는 상황이니 무엇이든 해야죠. 고시원 주인은 노란 봉투에 안무책 한 권을 넣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처에게 제 신분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오토바이 매장에 가서 헬멧을 잠시 대여했답니다. 이윽고 사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 하나가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놓고 가세요? 안 됩니다. 사장님께 직접 배달하라는 고객님 요청이 있어서요. 그래요? 사장실은 저쪽이니까 들어가 보세요.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에 들어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더니 여전히 전화통화하느라 바쁜 사장은 책상 위에 놓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펜 꽂이에 꽂힌 소형 카메라를 수거하는 게 일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볼펜 꽂이를 실수인 척 엎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뭐야. 대충 하고 나가. 네네, 금방 됩니다. 다행히 소형 카메라를 제 손에 넣게 되었고 무사히 사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데 전처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차에 도착한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트북에 연결해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 확인했죠. 초조하게 영상을 빨리 돌리고 있는데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전처가 사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생각했던 대로 사장과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얼마나 더럽던지 영상을 바로 꺼버리고 헛구역질을 했네요. 그래도 500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매우 좋았답니다. 그런데 전처의 얼굴을 보았더니 뭔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격리 직원이 저에게 렌트카 수리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했단 말이요.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야 전처가 했던 짓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한자리에 모아둔 서류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렌트카 사업장부와 초콜릿 사업장부를 펼쳤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역시나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처가 삥땅을 친 건 알고 있었지만 액수가 꽤 커 보였답니다. 초콜릿 사업을 할 때는 이름 모를 업체에 대금을 지불했더라고요.
백방으로 알아보니 역시나 유령 회사였고 그 수익을 자기 주머니로 홀랑 빼돌린 거죠. 이런 내역을 하나하나 밝혀내자 정확히 2억이라는 거금이 나왔답니다. 돈 한 푼 없는 저를 모질게 버리고 바람나 떠난 전처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걸 알 수 있었죠. 정리가 되고 고시원 주인에게 자기 남편과 제 전처가 바람 피우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아저씨 대단하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건가? 어쨌든 수고했어요. 500만원 바로 드리죠. 하지만 저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저 사장님, 500만원 말고 저한테 변호사 좀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이 영상 속의 여자가 제 전처인데 지난 일로 고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사업할 때 횡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라고? 인연이 아저씨 전처라고요? 허, 세상 참 요지경이네. 이게 인연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 악연이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과 저는 인연이고 영상 속 저것들은 우리한테 악연이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여하튼 나는 아저씨 덕분에 이혼소송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인연이 맞죠. 그럼 내 변호사를 같이 찾아가 봅시다. 이 바닥에서 꽤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잘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주인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를 업무상 횡령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고소장을 받은 전처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울 것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 나오라는 곳으로 찾아갔답니다. 이윽고 고개를 푹 숙인 전처가 고개를 들며 불쌍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이거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까 본론만 이야기하자. 알겠어 자기야. 나한테 보낸 고소장 뭐야? 업무상 횡령이라니. 그냥 용돈벌이로 조금 삥땅 친 거 가지고 치사하게 1억이야? 뭐? 용돈벌이? 넌 용돈벌이로 회사 돈을 2억이나 빼돌렸냐? 어? 내가 뒷돈 빼돌린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나한테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빼돌렸나? 아무튼 그때는 우리가 부부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시절이었다고. 잘난 남편 덕에 돈 좀 쓴 거잖아. 어이가 없네.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준 생활비가 얼마인데 그따위 말을 해? 너 이 돈 다 쓰고 없냐? 그럼 네 부모님 식당을 팔아서라도 갚으면 되겠네.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해서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나더러 돈도 다 내놓고 감옥까지 가라고? 자기야,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따지고 보면 당신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았다고. 그 2억으로 위자료 준 거를 퉁치고 넘어가도 되지 않아? 내 말이 틀려? 와, 인연이 진짜 끝까지 잘못을 모르네. 야, 내가 일하면서 너랑 너 부모님한테 갖다 준 돈이 3억이 넘어. 그만하면 충분히 베푼 거 아니야? 그리고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바람부터 피운 년이 무슨 자격으로 위자료를 받아. 난 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만 가니까 사회에서 먹는 밥 실컷 즐겨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전처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 그 식당이 전부란 말이야.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피해보지 않게 해줘. 그래? 그럼 너 감옥 가는 건 괜찮고? 아니 그것도 참아줘. 제발 부탁이야. 나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자기가 원하면 재결합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전처는 손이 불을 튈 때까지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봐줄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싫은데? 넌 시궁창이 뭔지 제대로 맛봐야 돼. 나를 남편이 아닌 돈으로만 본 죄가 어떤 것인지 말이야. 아 맞다.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 너 지금 바람 피우는 회사 사장 말이야. 얼마 뒤면 이혼소송 당할 거야.
내가 너랑 사장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잡아서 사장 아내한테 줬거든. 그래서 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더라. 어떡하냐? 네 집 식당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 텐데. 에휴. 뭐야? 당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복수하는 거냐고. 몰라서 물어? 모든 걸 잃고 죽고 싶은 심정일 때 헌신적 버리듯이 날 버린 거. 망한 걸 알게 되자마자 돈 많은 놈하고 바람난 거. 그리고 기타 등등. 이 정도면 대답이 됐으려나? 너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재판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미리미리 돈을 구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전처는 오열하며 제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천하의 나쁜 년이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할게. 또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형사고소만 막아줘. 돈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볼 테니까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내 힘으로 안 돼. 너 횡령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구나. 이미 내 손을 떠나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재판 때 보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걸 정확하게 인식한 전처는 표정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가 잽싸게 손목을 잡아챘네요. 어이구, 이제 본색이 또 나오네. 어? 그래, 이래야 너답지. 나쁜 자식. 아무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야겠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새롭게 생긴 내 좌우명이야. 모든 결정을 내린 건 내가 맞지만 초콜릿 사업을 부추긴 건 당신이었어. 그때는 사랑의 힘으로 결심을 한 거라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니? 네가 하자던 사업이 망하니까 바로 딴 남자로 갈아탔잖아. 그때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가늠이 되니? 그래서 너도 똑같이 척 좀 쓰려봐. 어? 그래야 공평하잖아, 이년아. 전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혀를 차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속이 뻥 뚫려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전처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을 선고받았고 저에게 2억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회사 돈이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은 그 돈이면 충분히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려주셨죠. 또 고시원 주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답니다. 바람난 사장은 고시원 주인에게 절반이 넘는 재산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전처에게는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전처는 상간녀 그 이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장인 장모는 식당을 정리하고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손해배상을 해주었답니다. 일가족이 처절하게 망해버린 거죠. 생각해보니 제 사업이 위태할 때 처부모가 등을 돌리며 모른 채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많은 돈을 받아갔으면서 아주 매정하게 무시했던 날들이요. 저의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2억이 들어오자마자 1억은 빚 갚는 데 모두 쓰게 되었고 남은 1억으로 무엇을 할지 궁리해보았습니다. 다시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욕심낸 저의 인생의 끝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보았으니 죽는 날까지 사업은 절대 손도 대지 않기로 했답니다.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한 영업소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옛날 실력이 녹슬지 않아서 판매 1등까지는 아니어도 5등 안에 드는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패를 겪고 배신까지 당한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 실패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